네, 안광림 의원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1번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이행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우리 공무원들 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분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은 2016년 89.8%에서 지난해 53.5%가 떨어졌습니다. 계약직 등 비공무원 직렬도 같은 기간 91.8%에서 89.6%로 이행률이 소폭 감소했으며 민간기업 의무 고용률은 2014년 47.0%에서 지난해 42%로 낮아졌습니다. 자료 한번 2번 띄워주십시오. 장애인 의무 고용이란 앞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목표치에 미달한 사업장에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사업장에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991년 2%였던 의무 고용률은 현재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올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추강호입니다. 네, 실장님. 성남시는 내년 예산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을 3억 5,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왜 편성하신 거예요? 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실장님, 법으로 정해진 거를 못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위반하신 거죠. 위반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응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필요한 만큼 그렇게 고용을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그게 법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 안 했는데 3억 5,600만 원을 편성했다. 자, 자료화본 4번 띄워주십시오. 4번만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굉장히 늘고 있어요. 2022년에 9,500만 원, 23년에 1억 8,500만 원, 올해 3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남시가 노력을 좀 많이 했나요? 네, 저희는 법 취지에 맞도록 사실상 그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만 해도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이 총 290명인데 거기에 7.9%에 해당하는 23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응시 14명, 합격 6명, 필기 합격 6명, 최종 합격 5명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정규직 공무원 채용뿐만 아니라 임기제 등 다양한 공무원 채용에도 장애인 그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자료화면 4번 다시 한번 띄워서 4번 보면은 2022년에 86명에서 23년에 149명, 올해는 예산이 3억 5,600만 원이니까 거의 200명 가까이 되겠네요. 장애인 채용 안 한 게. 지금 제시해 주신 149명은 매 월 단위 고용에 미달한 부분들을 총 합계를 낸 부분이 이제 149명이고 그거를 현재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약 20명 정도가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로 계산해도 거의 200명 되고 총 인원수라도 거의 30여 명 정도를 더 채용해야 되는 건데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줄고 있다면 아, 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어떻게 할까 한번 산하기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니까 문화재단부터 의료원, 뭐 의료원이 지금은 참 어려움이 있으니까 갖다 치지만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둘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도 여기도 마찬가지 부담금을 다 넣고 있어요. 이 부담금까지 다 합치면 지금 의료원이 3억 9천이고 지금 성남시가 이번에 낼 게 3억 예산 편성이 3억 5천이니까 두 개가 합치면은 한 거의 8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8억 가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이게 성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군이 다 그러냐? 자료 한번 6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한번 6번. 자, 성남시가 2023년에 1억 8천만 원을 냈어. 이제 24년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다른 시도 걸 파악을 못했는데 23년 걸 근거 자료를 보면은 성남시 1억 8천, 수원시도 1억 7천이 있어요. 뭐 우리랑 비슷한 좀 인구는 더 많지만 용인은 전혀 없고요. 좀 작지만 화성도 없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직접 수원시에 확인해 봤더니 24년도 선제 의무 고용률 인원 초과로 수원시도 2024년도는 제로랍니다. 그러면 성남시만 이렇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그렇다면 다른 시도들은 이 장애인 고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자료화면 7번 띄워주십시오. 자, 수원시, 경기도 의료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정안전공사 여기 안 나왔지만 서울시는 산하단체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장애인이다 보니까 일이라는 건 환경이나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충북 음성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해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보는 것 같이 다른 시도는 이 비용을 8억 몇천만 원, 9억만 원을 안 쓰고 이것을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는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그 정규직 공무원 채용에 중점을 둬서 그동안 추진해 왔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상당 부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적합업종을 좀 발굴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고용률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 지도 등을 통해서 정규직이 좀 어려우면 임기제 등을 포함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시혜가 좀 적극성을 띠는 게 우선이라 봐요. 다른 시도는 다 되고 있고 이런 비용은 납부하면 안 되는 비용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갖고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지 장애인을 고용 하나 갖고 연간 9억 원씩 납부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상한 방법을 가지지 마시고 장애인이라는 건 어차피 제한될 게 일할 수 있는 게 제한될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뭐 재택근무라든지 일을 좀 축소하든지 근무 시간을 줄이든지 우리가 정규직으로 웬만하면 고용을 해서 이런 장애인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뭐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정규직에서 그런 걸 좀 찾아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잠깐만 계시죠. 뭐 다른데 그렇다면 시장님 들어가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렇다면 민간 기업은 어떨까요? 우리 성남시도 이게 장애인을 못 찾아갖고 이렇게 채용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 기업은 어떨까요? 자료 8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저희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이 고용 부담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341개 회사고요. 이 금액도 348억 5,300여만 원입니다. 우리 기업들 우리 활성화시키자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성남시의 기업들 341개가 무려 348억 원을 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남시가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업학교부터 각종 예산을 막 투입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장애인을 못 구해갖고 이렇게 많은 부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48억에 순이익을 내려면 얼만큼의 매출을 더 올려야 되는 걸 아마 시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인접시는 어떨까? 자료 한번 9번 떼주십시오. 9번. 네. 성남 고양 화성 용인 우리 성남시하고 좀 인구가 비슷하거나 좀 많거나 좀 작거나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장애인을 고용해서 다른 기업들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15, 화성 같은 거 좀 많이 내고 있지만 성남시만큼 이렇게 많이 내는 기업이 없습니다. 첨단과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에 맞춰서 장애인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고용률을 또 높여줄 수 있도록 성남시가 좀 나서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기업들 맞춤형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그걸 짐작해서 우리 김순신 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네, 우리 김순신 복지국장님 일 잘하시는 국장님. 자, 우리 자료 한번 3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성남시에서 현재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 2024년도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사업을 해서 약 32억 원을 들여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도 아마 이와 유사하게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실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효과는 있었는데 이게 기업들이나 성남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이유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장애 발생 유형과 연령을 살펴보면 정신, 발달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근로 가능한 장애인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는 장애 유형의 특징과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를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기관에 건의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매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판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복지 플랫폼이라는 판매를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일자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게 좀 있죠. 그런데 다른 시도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채용을 많이 하면서 무엇이 반영됐냐면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재택근무, 그리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거를 개발해서 묻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분들 혹시 본인이 중증장애이신데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거죠. 그 일자리를 개발하는 거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성남시는 어떤 일자리를 놓고 이거에 맞는 장애인들 오십시오. 이런 정책을 폈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 그 장애인들의 욕구를 판단해서 일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서 그런 일자리를 양성해내는 거죠.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복지구역이나 좀 다른 고용과나 이런 데서 좀 협의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이 기업들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양질의 장애인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홍보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몇몇 복지기관 방문해서 우리 공무원들 장애인 비율이 낮아갖고 좀 채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 복지기관은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 좀 일자리 홍보할 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사전에 국장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협의하셔갖고 그 일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일 잘하시니까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일 잘하시는 국장님들만 다 불러 모아서 조정하고요. 자료 한번 10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 현황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023년 3월부터 교육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서 현재까지 총 1021명이 68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이 성남시 장애인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장애인 학습, 평생학습 도시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취업 또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현재 저 프로그램을 운영해갖고 자격증 취득자가 31명이나 되는데 이런 자격증 취지를 좀 살리고 장애인 입장에서 취업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장애인 평생학습 교육의 목적은요. 일단은 그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그 평생 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그 얻는 성취감 그리고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데 일단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저희가 23년도에는 31명이 취업했고 또 24년도에는 지금 24명이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2명이 취업한 상태고 지금 5명은 아직 자격증을 지금 취업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그 진행 중에 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31명 중에 취업은 잘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그 발달 장애인 특성상 뭐 단기적인 교육으로는 취업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자격증 특징상 뭐 취업 목적보다는 고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이 또 있고요. 또 심지어는 뭐 일부 그 수강생 입장에서는 뭐 취업을 원하지 않는 좀 그런 수강생도 있었고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들 활동하기 장애인 고용 활동이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이런 어떤 평생학습 도시에서 이런 일정한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이 좀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해서 좀 민간 기업에 좀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준다면 그것이 기업한테는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대를 요청드리는데 좀 계획이 어떠세요? 예, 일단 그 장애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 그 사회적으로도 열린 공감대가 좀 정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평생학습원에서도 그 방향에 맞춰서 자격 그 교육 과정을 그 개설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료화면 1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신규 직무
활발히 개발돼 적용 중. 이게 그 한국장애인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전동 킥보드 관리사, 파워북 제작사, 혈압측정법 사용법 안내사, 뭐 이렇게 사업이 좀 있어요. 이런 사업들 우리도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뭐 꼭 이런 사업을 할 필요 없지만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우리가 뭐 자전거 탄천면에다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데인데 거기도 뭐 보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평생 사업에 좀 넣을 계획은 없으세요? 네, 그 방금 주신 그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벤치마킹 하고요. 그리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성남시의 의무입니다. 이 법을 지키고 이거 하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약간 부족함을 느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취업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나 산하기관에서나 기업에서 한 명이라도 더 실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시 장애인과 사업장 요구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맞춤형 장애인 직무 개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도 아동 친화 도시, 청소년 친화 도시, 장애인 친화 도시 마지막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사업소로 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사업소장 신성모입니다. 네, 소장님.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료화면 12번 띄워주십시오. 네, 12번 보시면 도서관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 및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그리고 도서관의 인력 시설과 같은 도서관의 기준의 도서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우리 성남시 도서관은 공립도서관이고 다 공공도서관이죠? 예. 네, 맞죠? 네. 13번 띄워주십시오. 네. 성남시 소재 공공도서관입니다. 맞죠? 총 20개 중에 17개 안에 있고 공공위탁 2개 포함해서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성남시 공공도서관이 총 20개, 아니 18개죠? 위탁 빼고. 예. 맞나요? 예. 네. 저희가 예. 근데 이 성남시 공공도서관이 다른 시도보다 좀 부족하다는 거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 한번 14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성남시와 인구가 좀 비슷하거나 인구가 좀 부족하거나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수원 같은 건 27, 성남 18개, 고양 같은 건 20개 이렇게 도서관이 좀 많이 있는데 성남시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이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예,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성남시 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91만 4천 명 정도입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에 따르면은 인구 4만 5천 명당 1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성남시에는 약 20개의 도서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부족한 면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18개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25년에 순회도서관 그리고 26년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통계 18개 도서관인데 한 개 도서관이 경기도 성남 교육도서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26년도까지는 20개 도서관이 운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수진동 지역이나 태평 3동 지역에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이제 공공시설로 도서관 건립 계획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도서관을 더 확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료 가면 15번 띄워주십시오. 자, 성남시가 아까 말씀 91만 얼마죠? 하여튼 92만. 화정시 우리 대였는데 도서관 일개 건당 인구수가 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수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 한 개 관당 아까 소장님께서는 4만 5천 명 하셨는데 제가 5만 명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빠져봤더니 하위 8위예요. 우리나라 평균을 따져도 4만 명인데 그보다 우리 훨씬 높은데도 이게 낮아요. 이 도서관이 이게 숫자가 적다는 거는 사실 이번에 밝혀진 게 아니라 과거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건립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늦어지고 있다. 자, 그 이유를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도서관 이 직원 현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 자료 한번 16번 띄워주십시오. 16번 보시면 사서직이 54명, 성남시가 현재 부족 인원이 17명입니다. 정원 대비 76%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 이유가 뭘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사서직 정원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1명인데 이 중에는 그 사서 단수직이 45명이고요. 나머지 26명은 행정 사서 이렇게 복수직입니다. 그리고 45명은 지금 전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하고 사서가 지금 같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도서관 입장으로 보면은 사서직이 좀 부족한 면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그리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서직은 또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들 하도록 하고요. 우리 17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17번 부분은 각 도서관이 1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사서직 관장이 2명이에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시가 도서관 관장에 사서직이 없어요. 2명밖에. 그래서 사서직 자격증 관장도 없고요. 이거 너무 부족한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이게 사실 원인으로 따지면은요, 그 사서직 분들이 근무 연한이 다른 직렬보다 적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타 직렬하고 이제 승진할 때 비교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서직 관장, 그러니까 사서직 관장이면 지금 사무관급이거든요. 행정 5급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향후에는 지금 연수가 많이 찬 그 사서직렬도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 관장들이 순차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자료 한번 18번 떼주십시오. 18번.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도서관법 34조 1항에 보면은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법률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우리하고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그 사서직 관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다시 또 계속적으로 성남시가 이 법에 나와 있는 거를 계속 위반하고 있네요. 물론 다른 시도도 준비 안 되어 있다는 남탓하기 전에 우리 성남시가 좀 미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 계획 수립한다면 사서직 관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서직 관장, 아까도 보셨지만 도서관에 거의 사서직이 없어요. 우리 알고 있는 위탁준 수성도서관, 그것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하나. 이거는 시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에 대한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라도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9번 보십시오. 우리 공공도서관 등록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0월 말경에 지금
경기도로 등록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17개 도서관인데 17개 도서관 중에 지금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지금 사서직렬 일부가 좀 부족한 도서관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손해 인사 배치를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면 그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랬고 저희가 17개 도서관이 모두 그 등록제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사서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화면 20번 띄워주십시오.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미등록 도서관이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사서가 부족해갖고 미등록된 도서관이 있어요. 성남시에. 그런데 이 미등록시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고요.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정보 포상에서 제외가 되고 공모사업 신청도 제한이 되고 기존 미등록시 신규 도서관 개관도 불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왜 부족한지 아시겠죠? 공공도서관이 왜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충족시키고 받아야 되고 공공도서관에서 또 받아야 될 각종 국도비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서직을 우리가 충분히 채워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료화면 18번을 띄워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이 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건 장소 회전율입니다. 장소 회전율이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각종 우리가 지표를 확인할 때 뭘 확인하냐? 이 도서관 장소 회전율을 따집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0.97로 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공도서관 중에 가장 장소 회전율이 높은 도서관이 위례도서관의 4.27%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비해서 무려 4.4배가 높습니다. 장소 회전율이 가장 낮은 건 중앙어린이도서관 0.75, 위례도서관에 비교하면 5.7배가 차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 장서 회전율은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도서 대출 건수를 총 장서 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값입니다. 이 값인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서 보유 수가 30만 권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 대출 건수가 많은 거에 비례해서 대출 건수가 위례도서관의 2배의 건수로 비교하면 2배 이상 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산출하다 보면 회전율은 위례도서관보다 낮은 걸로 나오고요. 중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장서 수도 워낙에 많지만은 또 이제 대출 건수에서도 약간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위례도서관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낮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는 그 9월 말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연말까지는 장서 회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그 지속적으로 그 도서 이용 확대를 위해서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독서 토론 대회 등 독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대출률이 낮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 책대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 문제는 제가 또 좀 뒤에 다시 좀 묻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화면 20번 띄워주세요. 20번. 이게 책 구입도 중요한데 이게 자료 장소 폐기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해 8월 기준을 봤더니 위례도서관은 4,582권을 구입했는데 이 도서의 폐기율이 10.5%예요. 그래서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6,929권을 구입했지만 장서 대비 2.1%밖에 폐기 안 했어요. 도서 폐기율이 이게 제각기예요. 논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정해져 있는 연간 폐기 기준인 7%를 간신히 유지한 6.9%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도서관별로 이 폐기율이 많았던 이유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폐기 기준이 100분의 7 이내로 그 폐기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폐기도서 선정 기준은 그 5훼손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용 가치가 상실되거나 또 이제 최신 발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폐기도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논골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규모가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 가치가 낮은 도서를 우선 선정해서 그 폐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향후에 저희가 그 폐기 도서 선정 시에 이용도라든지 뭐 그런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폐기하고 재기증을 통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료화면 21번을 띄워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러면 성남, 화성 다른 지자체는 이 자료 구입과 자료 폐기를 어떻게 하냐? 제가 전화를 뽑아왔어요.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공공도서관 영감에 2023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성남시가 다른 시도보다 자료 폐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구입했던 책이 회전율을 돌리면서 많이 폐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폐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이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겠고요. 저희가 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그 시민들의 그 신청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장서 회전율에 대해서는 그 회전율이 그 예전보다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만큼 그 도서관이 늘어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전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소장님. 아까 제가 도서 회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료화면 22번 띄워주십시오. 이 도서관 인기 도서가 있더라고요. 인기 도서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이 중앙도서관 편에서 11개 도서관 대출 1위, 그다음에 수동도서관하고 책 테마파크 도서관에서 2위, 이런 책을 봤더니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한국서울이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서관에서 이게 대출된 거를 봤더니 종이책으로 대출하는 거랑 전자책으로 대출된 거랑 대출 횟수를 비교해 보니까 예약 횟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예약이 보니까 전자책 예약 대출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이게 종이책으로 대한 그 책보다는 좀 전자책에 대한 보유량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예, 일단은 그 예약자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그 종이로 되어 있는 책하고 그 전자책에 대해서 그 대출 시스템하고 그리고 또 그 예약 시스템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일단은 어쨌거나 지금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활용도가 조금씩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는 전자책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인가 그때가 태블릿 PC가 다 보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모든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는 건 이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대한 것도 좀 올리고, 회전에서 너무 파기율도 높이 이런 것도 좀 줄이려면 이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구장님 동의하세요? 예, 동감합니다. 예. 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보면 미래 도서관 모델 및 정책 방안 연구회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과 함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핵심은 정보 서비스이며 이를 위한 핵심 3요소는 장소, 사서, 시설 및 설비라고 했습니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이 핵심 요소를 발전시켜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 되어야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천지열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제까지 뭐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지금
교통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의회에 잘 보고가 전 한 번도 제가 못 들은 것이 좀 있어서 좀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위례 과천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위례 과천선 자료화면 23번 띄워주십시오. 자, 의원님도 이게 한 번도 저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의회 과천선은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지난 21년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 후 2021년 12월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교통부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제안서를 최초로 제출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서 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교통부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를 최초로 제출했습니다. 제안서 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쳐서 22년 9월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민간 적격사 조성에 들어갔으며 총 사업비는 3조 2천억 추산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여건 변에 따른 사업 계획 보완을 거쳐서 올해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이어서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 세부 노선 및 역사는 실시 계약 협약 체결 시 확정 및 공개 예정입니다. 네, 국장님. 결론적으로 이게 위례 과천선이 의원들한테 잘 보고 의회에 잘 보고가 안 된 것이 결론적으로 이 위례가 세 개의 도시로 되어 있고 우리 성남이 담당하는 위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고가 안 된 건가요?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그 노선은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올해 11월 7일 날 발표됨으로 해서 저게 언론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저희가 좀 미리 알았으면 이게 굉장히 과거 때부터 쭉 추진했던 사업 같은데 미리 알았으면은 우리 성남에 담당하는 위례에도 이걸 좀 연결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연구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수립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 노선이 복정역을 이제 경유한 것으로 이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정역에서 원활한 환승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서울시와 그 민자 사업자 등과 이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많이 아시지만 이제 철도 교통은 이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 수단입니다. 시에서도 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이 노선을 봤더니 이게 강남구, 과천, 송파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노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선을 버스 노선이라든지 지하철 노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좀 이게 과천선 만들 때 좀 위례역에서 서울이 담당하는 위례역에서 좀 우리 성남이 담당하는 위례까지 좀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위례 트램과 편성 환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대중교통 연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전에 협약을 해줘서 우리 성남 시민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미리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요즘 교통이 아까도 뭐 서현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판교 제23 테크밸리 교통 정책 교통 문제 여기 교통 문제가 좀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남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그 LH의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 개설 및 그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 그 반영된 사항은 EX 허브라든지 제2공인고속도로 진치를 램프 신설이 반영됐지만 달래내로에서 서울시계까지 확장하는 거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진입 램프 신설 등은 공사비 가다 등의 이유로 미반영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맞춰서 잠실 방면이나 양재 방면의 대중교통 노선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거를 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단기적과 중기적과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 언론 뉴스도 나고 저희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시흥 사거리하고 판교 2.3 테크노밸리 입구 교차로 있습니다. 창업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입구 개선 검토. 그다음에 용인 서울 고속화도로 진티를 램프 개설 등을 요구했고 LH에서도 그 교통 개선 용역을 실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LH에 요구해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교통대책 TF 팀을 제안을 해서 LH에서 받아들였고 이달 말쯤 11월 말쯤 제1차 회의를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활성에서 대안을 찾아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하여튼 우리가 첨단과 혁신 지금 테크노밸리에 많은 지금 발전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 많은 세수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 교통의 지원 없이는 힘듭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좀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마쳤지만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도서관 사서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가 좀 관계 법령이 있는데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좀 찾아보면은 더 많은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차차히 찾아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우리 신장현 시장님과 우리 인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장애인들과 우리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